세계 민담 이야기 노르웨이 편. 노르웨이 민담에서는 무시무시하고 우스꽝스러운 트롤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제목: 푸른 산의 새 공주. 옛날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어 도대체 행복한 순간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현관에 나가서 너른 풀밭을 보면서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 너른 풀밭도 자기 세대가 끊기면 누구의 차지가 될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흥미라고는 눈꽃만큼도 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웬 거지 여인이 다가와서 한 푼 적선을 구했습니다. 그 거지 여인은 왕을 보고 넙죽 절을 하고 난 뒤 안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아도 소용없는 일이라오. 왕의 말에 거지 여인이 대꾸했습니다. 행복이란 진실로 부족함이 없는 것일진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슬하에 없는 것을 근심하고 계시오나 그 문제라면 염려할 바 없습니다. 곧 왕비께서는 새 공주를 얻을 것이나 부탁하옵건대 셋 모두 15살이 되기 전에는 지붕이 없는 곳에 나가 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눈더미가 휘몰아쳐 와서 그 공주들을 모두 데려가 버릴 것이옵니다. 달이 찾아 왕비는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해에도 다시 딸을 낳고 그 다음 해에도 역시 딸을 낳았습니다. 왕과 왕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왕은 행복한 가운데서도 왕궁 문 밖에 탑을 세우고 행여 공주들이 나가지 않는가 감시하도록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공주들은 자라면서 점차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졌으며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한 가지 슬픈 일이라고는 밖에 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놀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새 공주는 부모에게 그리고 감시탑의 보초들에게 제발 좀 나가 놀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셋 모두가 15살이 될 때까지 결코 나가 놀 수 없다는 언명은 추상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공주의 15번째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왕과 왕비는 밖에 산책을 나가고 공주들은 문 곁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밝게 비치고 모든 식물에는 물이 올라 파릇파릇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새 공주는 마침내 밖에 나가 놀고 싶은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 공주는 감시탑의 보초들에게 가서 자기들을 정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다가 을러대기도 했습니다. 보라고요. 이렇게 따스하고 화사한 날 아닌가요? 이런 날 웬 눈보라가 휘몰아칠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자 보초는 듣고 보니 과연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나가시겠다면 그러도록 하세요. 그렇지만 잠시뿐이라는 걸 아시고 내가 따라가 드리겠습니다. 새 공주는 정문으로 내려서자 저와 어쩔 줄을 모르며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원 꽃밭에서 예쁜 꽃과 잎을 따서 무릎 위에 가득 올렸습니다. 공주들이 막 일어서서 방으로 되돌아가려 할 때 정원 저쪽 끝에 예쁜 장미가 보였어요. 그 꽃은 다른 어떤 꽃보다 예뻤습니다. 그래서 새 공주는 그걸 꺾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들이 모퉁이를 돌아 장미를 손에 잡은 순간 짙은 눈보라가 몰아쳐와서 셋 모두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은 모든 교회에 방을 붙이고 새 공주를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왕국의 절반과 왕위를 물려주고 마음에 드는 공주를 고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국의 절반과 마음에 드는 공주를 차지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나섰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너나 할 것 없이 공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공주들을 찾기는커녕 어느 한 사람 그 흔적조차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뒤에 웬 병사 하나가 또 왕궁을 찾아왔는데 그는 궁전에서 조금 떨어진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사는 홀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주들을 찾아내는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그 꿈을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어요. 네가 헛개비를 본 모양이로구나. 그렇지만 그 꿈은 사흘에 걸쳐 3번 꾸지 않으면 헛것이야. 그런데 병사는 그날 저녁에도 다음날 저녁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더욱 자기가 공주를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몸을 씻고 제복을 입은 다음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대위와 중이가 공주를 찾아 출발한 다음 날이었어요. 왕이 말했습니다. 자넨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거야. 단언하건대 새 공주는 자네 능력 밖에 있어. 게다가 난 공주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살해를 하느라 너무 많은 돈을 썼단 말이야. 자넨 다음에 와보는 게 아무래도 좋을 듯 싶어. 간다면 오늘 가야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내 병에 들어있는 물 약관과 바랑에 들어있는 먹을 것 약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바랑 안에 고기나 두둑히 채워주었으면 합니다. 왕은 그가 바라는 것이 모두 그것뿐이라면 그건 쉬운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병사는 길을 떠나 한참 가던 끝에 대위와 중이를 따라잡았습니다. 대위가 그를 붙들고 물었어요. 이봐 쫄병, 어딜 그리 부랴부랴 가는 거야? 공주님을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만. 병사가 대답하자 대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자네와 마찬가지야. 우리 따라오지 그래. 우리가 공주들을 찾지 못한다면 자네라고 별 수 있겠어? 잠시 함께 가다가 병사가 넓은 길을 버리고 숲으로 난 조그만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대위가 그 등에다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봐 쫄병, 어디로 가는 거야? 넓은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들 가시오. 나는 내 길로 갈 테니까. 그는 계속 한눈 팔지 않고 갔는데 이윽고 대위와 중이가 길을 바꿔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세 사람은 줄곧 걸어 드넓은 황무지와 비좁은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이윽고 그들이 숲을 벗어나 길이 수월해졌을 때 기다란 다리가 나왔어요. 그들은 이 다리를 지나야 했는데 다리에는 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곰은 뒷다리로 일어서더니 곧장 그들을 잡아먹겠다는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대위가 물었습니다. 곰은 고기를 좋아한다면서요. 병사는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꺼내 던져주고 재빨리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다리 끝에 이르고 보니 사자가 그들을 한 입에 삼켰듯이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 보이면서 달려드는 게 아닙니까? 이크, 큰일 났다. 돌아가자. 그대로 지나쳤다간 살아남지 못하겠다. 대위가 놀라 소리치자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다지 사나운 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사자는 베이컨을 좋아한답니다. 내 바랑에 돼지고기 반마리분이 있어요. 병사는 그걸 꺼내 사자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사자가 고기를 맛있게 씹는 사이에 그들은 다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때 그들은 아주 훌륭한 집에 닿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온통 번쩍번쩍 빛이 나고 보면 볼수록 훌륭했지만 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대위와 중이는 돈을 짤랑이며 먹을 것을 사러 돌아다녔지만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병사가 배낭에서 먹을 것을 꺼내 권하자 처음엔 오만하게도 사양하는 대위와 중이도 결국 배가 고파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개걸스럽게 먹어댔습니다. 다음날 대위는 밖에 나가 사냥을 하여 먹을 것 좀 마련해 오겠다고 했어요. 집 가까운 곳에 숲이 있었는데 그 숲에는 산토끼와 멧새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이는 집에 남아 병사의 배낭에 있는 고기를 요리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에 대위와 병사는 도저히 집에 다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집 앞에 당도했을 때 중이는 겨우 문을 열어줄 만큼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봐 중이, 무슨 일이야? 대위가 묻자 중이가 말했습니다. 어휴, 당신들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웬 난쟁이가 목발을 짚고 찾아와서 애처롭게 한 푼 적선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돈을 받자마자 어이쿠 하며 마룻바닥에 풀썩 쓰러지더니 목발로 허우적거리더군요. 그는 이내 몸이 빳빳하게 굳어 돈을 집을 수가 없었어요. 난 그 난쟁이가 너무 불쌍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돈을 줍는데 그는 더 이상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지 않고 그는 내가 초죽음이 될 정도로 목발로 나를 두들겨 팼어요. 부끄러운 일이야. 왕씨 장교의 한 사람인 자네가 웬 늑다리 절름발이에게 죽도록 얻어 터지다니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겠어? 어휴, 내일은 내가 남아있다 다른 이야기 들려주겠어. 다음날 중이와 사병이 사냥하러 나가고 대위는 집에 남아 요리를 하며 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대위는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장담했지만 중이보다 나을 게 없었어요. 얼마 후 늙은 노인이 집안에 들어오더니 한 푼 적선을 청했습니다. 그는 대위에게서 받은 돈을 떨어뜨렸는데 돈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지 노인이 돈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하자 대위는 아무 생각 없이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그러자 순간 절름발이가 목발로 사정없이 대위를 두들겨 팼습니다. 대위는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목발에 얻어맞고 끙 하는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대위는 그 자리에서 그때까지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어요. 셋째 날은 병사가 집에 남아있기로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대위는 집을 나서면서 병사에게 주의하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번엔 그 늙은이가 자네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릴지 몰라. 그러니 단단히 조심하라고. 염려 마세요. 그런 늙은 절름발이에게 내어줄 목숨이 아니니까요. 병사가 장담했습니다. 이윽고 그들이 멀어지자 과연 웬 늙은 노인이 다시 와서 동량을 청했습니다. 내겐 돈이 없어요. 대신 곧 요리를 해서 먹을 것을 드리죠. 그렇지만 내가 요리할 동안 밖에 나가 나무를 좀 해오세요.
병사의 말에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는데쇼. 그러자 병사가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요? 그럼 가르쳐 드리죠. 따라오세요. 숲으로 갑시다. 숲에서 병사는 아름드리 나무를 벤 뒤에 갈라진 틈으로 쐐기를 깊이 박아 넣었습니다. 자, 앉아서 이렇게 깊이 갈라진 홈을 따라 나무를 자르는 걸 지켜보세요. 이 기회에 도끼 쓰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죠. 노인은 듣던 만큼이나 교활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주저앉아서 통나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병사는 노인의 턱수염이 나무의 홈 사이에 들어오자 재빨리 쐐기를 빼내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수염이 꽉 나무 틈에 박혀버려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병사는 도끼자루로 노인을 치다가 이윽고 도끼날을 고추 세워 당장이라도 머리를 박살낼 듯한 신용을 하며 냉큼 새 공주들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살려줍시오. 목숨만 살려주면 말하리다. 노인은 애걸복걸 사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댁이 살고 계신 집 동쪽에 낮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마루를 파보면 네모난 떼장이 나오는데 그걸 드러내면 다시 평평한 돌이 나옵니다. 그 돌 밑에 깊은 굴이 나 있는데 그 굴을 타고 내려가면 새 공주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굴 속은 어두운 데다 풀과 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병사는 노인을 풀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쏜살같이 도망쳐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대위와 중인은 병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에 놀랐어요. 병사는 낮에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공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주들을 찾은 거나 다름없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셋은 두둑이 배를 불린 뒤에 기다란 밧줄과 물동이를 준비해가지고 집 동쪽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이야기한 대로 맨 먼저 땅을 파서 떼장을 드러내고 다시 있는 힘을 다하여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깊은 굴이 나타났는데 빈 물동이를 탄 밧줄을 두 차례 세 차례 거듭 늘어뜨려 보아도 물동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은 밧줄을 있는 대로 모두 이어서 밑으로 들이오니 그때야 바닥에 물동이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위가 맨 먼저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밧줄을 세게 잡아당기면 즉각 끌어올리는 거야. 알았어? 대위는 굴 속이 어두컴컴하여 어쩐지 으스스한 기분이었으나 꾹 참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내려가지 못해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깃불 언저리를 핥아대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밧줄을 세게 흔들어 댔습니다. 다음에는 중이가 나섰으나 그도 대위와 다를 바 없었어요. 그는 넘시대는 물결을 지나자마자 이글거리는 불꽃이 바로 저 밑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어머 뜨거워라 하는 비명을 지르며 밧줄을 세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사가 물동이 속에 들어가 내려갔습니다. 그는 물과 불을 지나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계속 내려갔어요. 바닥은 코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밧줄을 잡아 흔들지 않고 손을 더듬어 주변을 살피다가 이윽고 아득히 멀리 동이 터오듯이 희미한 등불 하나가 켜져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장 그리로 나아갔어요.
한참 그곳으로 걸어갔을 때 점차 주위가 밝아왔습니다. 오래지 않아 황금빛 태양이 떠오르더니 병사의 주변이 마치 동화 속의 세계처럼 눈부시게 밝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맨 먼저 그는 가죽이 멀리까지 빛나는 살찐 솥대를 만났습니다. 그 솥대를 지나치자 웅장하고 멋진 궁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궁전의 수많은 방을 지나쳤지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어디선가 스르렁 스르렁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그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릿빛 실을 잡고 있는 첫째 공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구리처럼 빛이 났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인가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이곳에 오다니 어떻게 오셨나요? 공주가 반가워 외치자 병사가 말했습니다. 공주님, 당신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꾸물거리지 마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조금 있으면 트롤이 올 텐데 그는 당신을 죽일 거예요. 머리가 새 딸린 그 괴물이 말입니다. 머리가 네 딸린 괴물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난 여기에 있겠습니다. 남아서 당신을 구할 겁니다. 정 당신이 남을 각오가 있다면 내가 도울 방법을 알려드리죠. 어서 현관 홀에 놓아둔 커다란 술통 뒤로 비집고 들어가 숨으세요. 트롤이 오거든 맞아들여 골아 떨어지게 해 놓겠어요. 내가 나가서 암탉들을 부르거든 그때 얼른 방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안심이 안 되니 당신이 과연 저 탁자 위에 놓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인가 내게 보여주실래요? 그 칼은 병사가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가 문 뒤에 걸려있는 뿔통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한 모금 들이키고 나자 칼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한 모금 더 마시고 나자 칼을 들어 올릴 수 있었고 이윽고 벌컥벌컥 들이키고 나자 마음껏 칼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트롤이 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궁궐을 쿵쿵 울릴 만큼 요란했습니다. 이크, 이게 무슨 냄새야? 내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트롤이 코를 쿵쿵 대자 공주가 둘러댔습니다. 그 냄새 말인가요? 아까 웬 갈까마귀가 사람 뼈를 물고 날아와서 그걸 굴뚝에 떨어뜨리지 않겠어요? 내가 부랴부랴 굴뚝을 뒤져 그걸 내다 버렸지만 아직껏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군요. 그랬군. 트롤이 고개를 끄덕이자 공주가 상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와 자리에 누우세요. 머리를 긁어드릴게요. 그 냄새야 내일 아침이면 말끔히 없어질 거예요. 트롤은 아주 즐거워서 눕자마자 이내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트롤이 깊은 잠에 든 것을 확인한 공주는 그 머리에 베개를 받쳐놓고 슬그머니 일어나 암탉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러자 손에 칼을 든 병사가 소리 없이 방으로 스며들어 단칼에 트롤의 새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공주는 기뻐 어쩔 줄 몰라 깡충깡충 뛰면서 병사를 데리고 동생을 풀어주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뜰을 건너지르고 무수한 방을 지나 이윽고 한 커다란 방 앞에 성큼 다가섰어요. 공주가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이 방에 언니가 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까보다 더 큰 홀이 나타났습니다. 이 홀은 온통 순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둘째 공주는 은으로 된 물레 앞에 앉아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 누군가요? 무얼 하러 오셨어요? 난 공주님을 구해주러 온 사람입니다. 병사의 말에 공주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빨리 돌아가세요. 당신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목숨을 잃고 말아요. 내가 이대로 돌아간다면 난 겁쟁이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요? 정 돌아가지 않겠다면 문간방에 있는 술통 뒤로 돌아가 숨으세요. 빨리요. 내가 암탉을 부르기 전에는 그 자리에 꼼짝 말고 계셔야 해요. 병사는 술통 들어가서 숨기 전에 탁자 위에 놓인 트롤의 칼을 휘둘러 보아야 했습니다. 그 칼은 아까 것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서 그는 그것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그가 뿔통에 들어있는 것을 3모금 마시고 나자 칼을 움직일 수 있었고 다시 3모금을 더 마시고 나자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병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트롤이 돌아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할 만큼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머리가 6개 달린 트롤은 안에 들어서자마자 요란한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이크, 이게 무슨 냄새야? 내 집에서 웬 사람 냄새가 나잖아. 아, 그 냄새 말인가요? 아까 웬 갈가마귀가 사람 뼈를 물고 우리 집 굴뚝에 그걸 떨어뜨리고 가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그걸 부랴부랴 치웠지만 그 갈가마귀가 다시 날아와 그걸 또 떨어뜨리고 갔답니다. 할 수 없이 그 뼈를 다시 내다버리고 방안을 치우느라 법석을 떨었는데 웬만해서는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군요. 공주가 둘러대는 말에 트롤도 수그러들었습니다. 정말 냄새가 고약하군. 고단한 트롤이 공주 무릎에 머리를 얹자 공주는 드르렁 드르렁 하고 코 고는 소리가 높아질 때까지 트롤의 머리들을 긁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암탉을 불렀습니다. 술통대에 숨어있는 병사가 이 소리를 듣고 방 안에 들어와 트롤의 6머리를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둘째 공주는 첫째 공주 못지않게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런 기쁨이 가라앉자 그녀는 막내 동생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와 공주는 넓은 뜰을 건너 지르고 많고 많은 방을 지나 이윽고 막내 공주가 갇혀있는 황금의 문간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막내 공주는 황금 물레 앞에 앉아 황금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앉아있는 방은 천장에서 마룻바닥에 이르기까지 눈부실 만큼 번쩍거렸습니다. 공주는 문을 열고 들어선 웬 낯선 남자를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 분이신가요? 돌아가세요. 거기 있다간 트롤의 밥이 되고 말아요. 정말이지 트롤은 우리 둘을 당장 죽이고 말 거예요. 죽어야 할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병사의 말에 막내 공주는 못내 흐느꼈습니다. 아무리 되돌아가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어코 남아서 트롤을 처치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달리 무기가 없는지라 병사는 탁자 위에 있는 트롤의 칼을 보고 그걸 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칼을 겨우 깐닥거릴 수 있을 따름이었어요. 그 칼은 아까 것보다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병사는 벽에 걸린 뿔병을 내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3모금 마셨습니다. 조금 힘이 났지만 어렵사리 칼을 움직일 수 있을 따름이었어요. 다시 3모금 더 마시고 나자 칼을 들 수 있었고 3번째로 3모금을 더 마시고 나자 힘이 쏙 그쳐 칼을 부채처럼 휘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막내 공주는 병사더러
술병두로 숨으려고 했고 트롤이 들어오는 대로 잠을 재운 뒤에 암탉을 부르겠으니 그 소리를 듣고 들어와 그를 처치하라고 일렀습니다. 이윽고 천둥소리처럼 지축을 울리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트롤이 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이쿠, 이게 무슨 냄새냐? 내 집안에서 웬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트롤이 9개의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 그 냄새 말인가요? 방금 전에 웬 갈까마귀가 사람 뼈를 물고 날아왔다가 그걸 굴뚝에 떨어뜨리고 가더군요. 냉큼 그걸 내다 버렸지만 다시 그 새가 날아와 뼈를 떨어뜨렸어요. 별 수 없이 그걸 내다 버렸지만 다시 새가 날아오길래 마지막에는 그 뼈를 내다 묻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방안을 치우고 냄새를 없애려 했지만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군요. 그래? 냄새가 지독하군. 어서 이리 와 내 무릎에 누우세요. 머리를 긁어드릴게요. 냄새는 내일 아침이면 없어지고 말 거예요. 트롤이 머리를 베고 눕자 공주는 코 고는 소리가 고르게 들릴 때까지 그의 머리를 긁어주다가 이윽고 그 머리에 베개를 받쳐두고 밖으로 나가 암탉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들어와 트롤의 머리 9개를 베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새 공주들은 더 이상 무릎을 내어준 채 트롤의 머리를 긁어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공주들은 자기들을 구해준 병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를 만큼 고마워했습니다. 막내 공주가 자기의 금반지를 빼어 그 머리에다 묶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주들은 금과 은을 가득 가지고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새 공주가 밧줄을 붙잡자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유와 중이가 한 사람씩 끌어올렸습니다. 이윽고 새 공주가 무사히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병사는 자기가 맨 먼저 밧줄을 타고 나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두 상관들이 자기를 무사히 동굴 밖으로 끌어올려 줄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빈 물통 속에 들어가 밧줄을 끌어올리라고 소리치지 않고 대신 물통 안에다 금과 은을 잔뜩 채워 올려보냈습니다. 과연 염려한 대로 물통은 한참 올라가다가 동굴 바깥에 있는 상사들이 밧줄을 자르는 바람에 다시 쾅 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물통은 박살이 나고 보석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병사놈도 처치했다. 바깥에 있는 상관들은 득이만면하게 웃으며 이제 공주들을 을러댔습니다. 당신네들을 트롤에게서 구해낸 사람은 병사가 아니라 우리요. 알겠소? 그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공주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공주들은 자기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목숨이 아까운지라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하여 완력이 우세한 두 군인이 공주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대유와 중이가 새 공주들과 함께 왕궁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떠들썩한 소란이 일어났는가는 말로 다 못하죠. 왕은 너무나 기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왕은 술 맡은 관원을 시켜 제일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라 한 뒤에 두 장교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때껏 누려보지 못한 영예로운 대접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이를 주우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수탉처럼 축하주를 받아 마시러 온종을 뻐기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왕을 양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공주를 골라 아내로 삼고
왕국을 갈라 저마다 반쪽씩 차지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막내 공주를 차지하겠다고 마음먹고 공주에게 애걸과 협박을 번갈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공주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12명의 자기네들 부하가 막내 공주를 감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왕으로부터 승낙을 얻어낸 두 사람은 12명의 부하를 보내 밤낮으로 공주를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은 두 언니 공주와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리하여 일찍이 없던 성대한 결혼식이 올려질 예정이었어요. 성안은 술을 빚고 떡을 만들고 가축을 잡아 고기를 마련하느라 온통 법석이었습니다. 한편 동굴 저 밑바닥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병사는 그 이상한 세계를 빠져나가기 위해 이리저리 살피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오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을 만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 없는 일이라 여러 날 동안 이방저방을 기웃거리며 닥치는 대로 서랍과 찬장과 선반을 뒤졌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하나같이 기막히게 값비싼 것들이었지만 병사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이윽고 그는 한 책상의 서랍을 열다 황금 열쇠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열쇠를 들고 주변을 자물쇠통에 닥치는 대로 끼워보았지만 도대체 들어맞는 새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마침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장롱 자물쇠에 열쇠를 끼워넣고 돌렸는데 이 자물쇠는 그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듯 녹이 벗겨지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웬걸? 거참 이상한 소리가 나는구나. 이 안에 뭔가 들어있음에 틀림없어. 병사는 호기심이 잔뜩 부풀어 올라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휘파람을 불자 사방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서랍 안에 웅크리고 있던 수많은 새떼가 한꺼번에 뛰쳐나왔습니다. 방 안은 이내 요란하게 퍼덕거리는 새들의 날개짓 소리에 뒤덮이고 말았어요. 정말이지 이 새떼는 한번 앉았다 하면 온 들이 새카맣게 변해버릴 정도로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우리들의 주인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새들이 꼬박 머리를 조아리자 병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면 다시 세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내 부탁을 들어주려무나. 주인님,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부탁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는 길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 어머니가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니 불러 물어보지요. 어머니가 모른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리하여 병사가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자 곧 멀리서 퍼덕거리는 날개짓 소리가 들리고 억센 바람이 일더니 병사의 몸이 지푸라기처럼 마당으로 휩쓸려 나갔습니다. 그는 겨우 울타리를 잡았는데 만약 그가 울타리를 단단히 잡지 않았더라면 그 억센 강풍에 내밀려 저 멀리 내동댕이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독수리가 그 머리 위에 나타나 앉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독수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었어요. 좀 천천히 내려오너라. 병사의 말에 독수리가 대답했습니다. 휘파람 소리에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병사가 지금 있는 곳에서 땅의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거야 당신이 날 수 없는 한 이곳을 빠져나가기는 글렀죠. 허나
저를 위해 수소 12마리를 잡아 맛있는 상을 차려준다면 제가 도와드리죠. 칼은 가지고 있나요? 식칼 말인가? 그건 없고 대신 검이 있지. 내가 이걸로 잡아줌세. 독수리는 12마리의 수소를 다 먹고 나서 가다가 먹겠다며 한 마리를 더 잡아달라고 병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입을 쩍 벌릴 때마다 고기 한 점씩을 재빨리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운이 딸려 당신을 데리고 땅 위에까지 솟구쳐 날 수 없답니다. 병사는 부탁대로 두 꾸러미의 고기를 독수리의 목에 걸고 양 날개 사이에 몸통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이내 날개를 파닥거리더니 바람처럼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습니다. 양 날개 사이에는 그가 앉아있기에 충분할 만큼 넓었지만 독수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고기를 넣어주는 일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오자 독수리는 지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계속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병사는 마지막 남은 고깃덩어리를 독수리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다시 힘을 내어 병사를 땅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독수리가 커다란 소나무에 앉아 잠깐 쉬고 나서 다시 번개처럼 무서운 속력으로 날았습니다. 마침내 독수리는 병사를 왕궁 가까이에 내려놓고 되돌아갔습니다. 독수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언제든지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즉각 날아오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러는 사이에 왕궁에서는 대위와 중위가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과 결혼식을 올린 두 공주마저도 막내 공주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되어 밤을 꼬박 지새우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두 공주의 슬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왕은 두 공주에게 왜들 이렇게 쩔쩔 짜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으로서는 공주들이 트롤에게서 해방되어 바랄 것 없는 왕궁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도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하는 기색 없이 도리어 눈물만 흘리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자꾸만 까닭을 묻자 공주들은 아무 대답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막내 공주가 나서서 자기들이 잡혀있던 푸른 산에서 가지고 놀았던 장기가 생각나서 그런다고 둘러댔습니다. 호호, 무던이도 사소한 걸 가지고 울고 있었구나. 내 당장 그보다 더 멋진 장기를 만들어주마. 왕은 온 나라 안에 명을 내려 공주들이 가지고 놀 장기판을 만들 솜씨 좋은 장인을 불렀습니다. 장인들은 금을 쳐서 장기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장인들이 궁궐로 구름처럼 몰려 저마다 솜씨를 뻐기며 장기를 만들어 올렸지만 공주들은 어느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내놓으라 하던 장인들도 실망을 안고 궁궐에 빠져나가고 나라 안에서 금을 쳐서 장기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늙어 빠진 장인 한 사람만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장인은 괴상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때껏 이상야릇한 일만 몇 해 동안이나 줄곧 붙들고 늘어졌을 뿐 그 밖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기운이 화끈하게 돌아왔을 때 병사는 노인에게 궁궐로 가서 공주들이 가지고 놀 장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 뭐 그런 것쯤이야. 내 한창 때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멋진 장기를 만들었었지. 그리하여 정말 빼어난 장인이 아직껏 궁궐에 가보지 못한 채
궁궐 밖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은 이 소문을 듣고 장인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공주들의 마음에 썩 들 장기를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게 사실인가? 왕의 물음에 늙은 장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금으로 장기를 만들도록 하라. 기왕 장담을 단단히 하였으니 만일 만들지 못하면 목숨이 온전치 못할 줄 알려. 기한은 3일이다. 이튿날 아침 술기운이 깬 장인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다가 왈칵 울음을 터뜨리더니 어제 술에 취했을 때 자기를 부추겨 왕 앞에서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기를 만들어 올릴 사람은 자기라고 장담하게 한 제자를 탓했습니다. 그게 바로 병사였습니다. 나라 안에서 내놓으라는 장인들도 공주들의 마음에 드는 장기를 만들지 못하였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는가? 이보게 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비통해하는 장인의 말에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한 안에 장기를 만들어 줄 테니 내게 금을 주십시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 약속한 날까지 기다리십시오. 병사는 금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한 날은 다가오는데 병사가 들어간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병사는 창문을 열고 휘파람을 휙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내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입니까? 독수리가 묻자 병사가 말했습니다. 푸른 산에서 공주들이 가지고 놀았던 장기, 그걸 가져오너라.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 오자면 뭘 먹어야겠지? 저기 저 풀숲에 수소 2마리를 잡아두었으니 그걸 먹고 가거라. 독수리는 그걸 먹어 치우더니 번개같이 날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가 무섭게 장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병사는 그것을 받아 침대 밑에 넣어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문 밖에서 장인이 두드렸습니다. 웬 잠만 자고 있는 거야? 오늘이 약속한 날이야. 이젠 어떻게 하겠어? 되게 닥달하는구려. 잠자리에서마저 편히 쉬지 못한다면 이거 어디 제자 해 먹겠나요? 병사의 말에 장인은 이제 울며불며 애걸복걸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터덜터덜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침대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침대 밑에서 장기를 꺼내 보였어요. 그때 장인 영감의 기쁨이란, 그러나 장기를 받아든 순간의 기쁨은 장인보다 공주들이 더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는 것은 막내 공주였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 장기를 전해준 장인에게 막내 공주가 물었습니다. 이걸 당신이 만들었나요? 진실을 털어놓자면 그걸 만든 건 제가 아니었고 제 제자옷이다. 아, 당신의 그 제자를 만나보고 싶군요. 사실은 막내 공주뿐만 아니라 언니 공주들도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한편 방에 남은 병사는 공주들이 자기의 초라한 몰골을 보면 얼마나 놀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나를 알아볼 수나 있을까? 하지만 막내 공주는 그를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좌우에서 호위하는 병사들을 냈다 제치고 달려왔습니다. 당신 이러군요. 아,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막내 공주는 병사를 데리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분이에요. 우리들을 푸른 산의 트롤에게서 구해준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공주는 병사의 모자를 벗기고 자기가 머리에다 묶어둔 반지를 꺼내 주위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결혼해야 할 분은 이분이에요. 이리하여 대위와 중의가 어떤 짓을 하였는가 그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허무한 영광의 종말을 맛보고 병사는 황금의 왕관과 왕국의 절반과 막내 공주를 차지하였습니다. 병사와 막내 공주의 결혼식 날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잔치는 얼마나 거창했는지 온 나라 안의 사람들이 상황을 이루어 끝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